안녕하세요. 이기감사입니다. 2026년 정보시스템 감리사 시험 대비, 오늘은 AI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사 AI 기출 문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대략적으로 24문제 정도 기출됐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로는요. 다양한 부분에서도 기출이 많이 됐고요. 그룹핑해서 제가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미나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식으로 시간을 가질 거고요.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렐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또 렐로 함수라고 해서 이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함수, 렐로 함수의 형태에 대한 문제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렐로 함수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렐로 함수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고 0보다 크면 입력값 그대로 출력한 함수다라는 부분하고요. 실제 식이 이렇게 되죠. 맥스, Z, 여기는 X가 아니라 Z라고 표현했는데 Z 값이 0보다 클 때는 바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0보다 작을 때는 0이 출력이 되는 이런 식의 함수죠. 그래서 계산이 빠르고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여 현재 주로 표준으로 좀 많이 쓰인다라는 게 렐로 함수의 특징이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미분값이 1보다 작은 값을 지속적으로 곱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은리층이 값수만큼 지속적으로 곱하게 되면은 은리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0으로 수렴하잖아요. 밑에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기울기 소실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활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은닉층이나 아니면 출력층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닉층에서는 렐로 함수라 리키렐로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0보다 작은 부분이 렐로 함수 같은 경우에 무조건 0이었잖아요. 이걸 보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한 함수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로 이건 은닉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고요. 출력층에서 사용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선형함수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분류에 쓰인다는 거하고 출력값이 항상 합이 1이 된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 활성화 함수에 대한 오류 역전 알고리즘 했을 때 기울기 소실 문제 발생하는 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경화 학습을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적당한 것은, 그래서 렐로 함수죠. 렐로 함수가 활성화 함수를 많이 쓰인다는 거. RMS 프롭이라든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지 아담이 뭐냐라는 건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RMS 프롭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저, SGD도 옵티마이저, 아담도 옵티마이저. 이게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현실함수에서 최저값을 찾아가 내려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방식에 따라서 최저값을 찾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손실함수가 가장 최저가 되는 걸 찾아야지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 기울기를 크기에 따라 학습률을 조절하는 걸 RMS 프롭이라고 하고요. 일부 데이터만 사용하여 기울기를 구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게 SGD라는 거고요. 아담 같은 경우는 RMS 프롭하고 모멘텀 이런 장점을 결합한 가장 대표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실함수의 최적값을 찾아가는 방법이 옵티마이저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집 분석, 무슨 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 비지도 학습에 대한 혹시 전이 학습, 기재 학습 이런 의미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요, 기재 학습의 일종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내는 문제 범위와 범주에 속하며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통계의 밀도 추정과 같은 깊은 연관이 있다. 예로서 클러스터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바로 군집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 비계층 군집 분석인 K-민즈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군집 분석은 그리고 당연히 비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연관돼서 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타러닝 소량의 데이터로 빠른 적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퓨샷, 원샷이라고 해서 기존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래 모델을 만든다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 모델을 먼저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학습 데이터 없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소량의 그 데이터만 가져도 성능이 높은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쉽게 말해서 메타러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화학습은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말 그대로 문제만 주는 거고요. 지도학습은 문제하고 정답하고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문제하고 정답하고 같이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넣었을 때 답이 뭐냐라는 걸 찾는 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엄청나게 줘서 그게 영어 문제냐 수학 문제냐 패턴을 발견한다든지 클러스터링이랑 군집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K민지 군집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이네요. 분류의 나이브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정리라고 해서 뭐 조건부 확률 비슷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해 쓰는 거고요.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회귀 분석 두 개를 통해서 그룹을 나눴을 때 뭐 윗그룹하고 택그룹하고 그룹을 나눈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게 위에 있는 그룹에 속할까 밑에 있는 그룹에 속할까 해서 두 직선 사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귀는 그 분류하고 회귀하고 나오는데, 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이해했을 때 종속변 타겟 자체가 소수점으로 주로 가는 연속적으로 가는 게 회귀고요. 그 타겟 자체가 뭐 1, 0, 1, 1, 2, 3 이런 것처럼 그 이산적으로 가는 걸 분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타겟 변수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하고 회귀하고 나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신경망을 학습시키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전이학습이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죠. 모델 자체를 활용한다는 그런 식이 전이학습이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97번 같은 경우에 기계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기계학습은 뭐 과적한 문제는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한 경우에 발생한다는데 요 말 자체가 맞는 거죠. 근데 여기 마지막이 경사실수를 학습 모델의 응리치를 증가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응리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0에 수렴하는 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사수실의 대표적인 그 방법인데,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풀어준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모델의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전부 암기해버려서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게 과적화, 오버피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규화라는 의미 자체는 L2 규제, L1 규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도 있는데, 정규화를 사용한 가중치 규제는 과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 공선성이라고 해서 그 독립 변수 사이에 뭔가 그 연관성 이런 거를 없애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규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과적한 문제를 또 해결하는 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적파 알고리즘 손실함수를 계산해 가중치를 계산이 당연한 거죠. 거꾸로 돌아가면서 실제 순점파라고 해서 입력층,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출력층에서부터 은닉층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그 손실 함수를 계산하는 그렇게 해야지 미분 지옥이라고 하는 미분 이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손쉽게 가중치에 대한 그 어떻게 모델의 그 가중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최적 가중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사소실은 학습이 부적절한 은닉층을 증가시켜 해결할 이건 좀 그렇죠. 오히려 층을 늘려놓으면 경사소실 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것 때문에 잘못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습 문제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만의 경사하강법서부터 평균 제곱 오차, 최대 보상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풀어보겠습니다. 92번 신경망에서 활용되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학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은 훈련 데이터의 샘플과 그에 상응하는 타겟이 주어졌을 때 이득 함수를 최소화하는 모델의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득 함수가 일단 아니죠. 그리고 비용 함수나 혹은 손실 함수라고 하는 게 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샘플과 타겟이 배치를 랜덤하게 뽑고
이 배치에서 손실에 대한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개선함으로써 학습이 진행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배치를 생성한다는 거죠. 전체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뽑아서 실제 배치를 그레디언트를 개선하고 그다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반복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사학용법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그 3번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그레디언트 방향과 조금씩 정의된 만큼 움직인다는 부분하고 현재 파라미터의 배치 데이터를 그레디언트 값에 매핑해주는 그레디언트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분의 연습 옵션을 사용한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 경사학원법이 이렇게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학습률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뚝뚝 떨어지게 되다가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음수가 되는 거고 자체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돼서 이만큼 이동한다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전값이 그 다음 값을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양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증가하고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x가 감소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x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뀐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미분의 연쇄 법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h 이거를 dx로 무빙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미분이 이게 순방향으로 하기 힘드니까 h에 대한 미분, g에 대한 미분, f에 대한 미분 자체를 쭉 연쇄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전부 나눠주면 마지막에 이 전체 함수를 dx로 나눈 거하고 동일한 의미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것 때문에 미분 연쇄 법칙을 사용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게 실질적으로 이런 y값으로 있는 가중치와 x값을 통한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요거에 대해서 y값을 구해 놓고 이렇게 이 예측도 예측값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해 놓고 실제적으로 요 가중치하고 입력 데이터 값을 곱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곱해가지고 42라는 예측값을 구하고 원래 값은 요거죠. 여기 4하고 7 이 실제 답인 거죠. 타겟. 그래서 요 예측값 빼기 그 아까 말한 이 타겟 값을 두 개를 빼는 거죠. 이렇게 빼가지고 이걸 제곱을 해가지고 n으로 나누고 그래서 요 두 개가 0 이거 0 이거 빼니까 0이 나온 거고 10에서 7 빼니까 5인데 5, 25, 25가 되는 거고 그래서 0 더하기 5, 25에다가 이걸 둘로 나누니 12.5 얘가 민스퀘어랑 평균 제곱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손실함수 같은 경우 스퀘어에라 말고 여기 보시면 교차 엔트로피라는 손실함수도 있고 진위 개수라는 손실함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로 의사결정 트리 분석에 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의사결정 나무에서 불순도 측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관련돼서도 이 수식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적어놨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 교차 엔트로피에 대한 이 부분하고 진위 개수에 대한 부분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공식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보상을 최저화한다. 보상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걸 지어야 되고요. 학습 기법에 대한 몇 가지를 살짝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2019년하고 22년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문제하고 답이 있어야겠죠. 비지도학습은 문제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화학습 보상, 최적화의 보상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의 핵심인데 이 최적화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요. 지도학습은 실제 시험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레귤레이션 두는 방법, 그리고 비지도학습에서는 클러스터링 혹은 차원 축소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해당되는지가 시험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관련돼서 알고리즘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텐서플로에 관한 문제까지 좀 풀어보고 이번엔 끝마치겠습니다. 텐서플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서는 답이 3번이었어요. 뭐 딥러닝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의 특징과 라이선스 정책을 알고 있는지 문제다라고 해서 비상업적 용도만 사용이 가능한 설명은 라이선스의 실제 권한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이 텐서플로보다 이 파이토치나 작스나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돼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파이토치가 요즘 제일 잘 나가죠. 파이토치 같은 경우 연구자들이 표본이고 직관적 코드, 동적 계산 그래프, 커뮤니티 파워가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스 같은 경우 차세대 고성능 연산 도구다라고 넘파이 기반이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4대 핵심 기능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최근 트렌드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해서 조금 요거까지만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까 쭉 풀면은 11번까지 문제 풀어봤네요. 2차는 나머지 문제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